피 토하는 계집애 열량만 주고 가져가시오. 장대비가 쏟아지는 장터. 노비상이 죽어가는 소녀의 머리채를 잡고 외쳐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오늘 내일 목숨인 것을 누가 사겠습니까? 하지만 한 과부가 떨리는 손으로 열량을 내밀었습니다. 집안의 전 재산이었죠. 소녀는 기적처럼 살아났고 그 손에는 궁중에서만 전해지는 약선 비법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하자 탐욕스러운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계집애를 내 첩으로 드리겠소. 부잣집 도련님의 추악한 욕심이었죠. 그때 노비상이 다시 나타났어요. 내 물건을 찾으러 왔소. 열량 받고 판 거니 내 것이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죽어가던 그 소녀가 누구였는지를요. 이번 영상에서는 열량에 팔렸던 소녀가 마을 전체를 살린 기적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상도 끝자락 운천 고을에 봄이 왔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겨울보다 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논바닥은 갈라지기 시작했고 보리싹은 누렇게 말라가고 있었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구름 한 점 없는 그 맑음이 오히려 불길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지 20날이 넘었죠. 장터는 여느 때보다 한산했습니다. 곡식 파는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채소 장수들의 광주리에는 시든 나물만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려는 게 아니라 그저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배고픔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50냥짜리를 오늘만 열량에 넘깁니다. 열량이면 쌀 2섬 값이요. 노비상 노만철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가느다란 밧줄이 쥐어져 있었고 그 끝에는 한 소녀가 묶여 있었어요. 소녀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아니, 걷는다기보다는 끌려가고 있었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채월이었어요. 16살 소녀였지만 그 몸은 12살 아이만큼이나 작았습니다. 굶주림이 성장을 멈춰 세웠던 거죠. 채월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기침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침 끝에는 선홍빛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저것 봐라, 곧 죽을 것을. 열량은 무슨, 단량도 아깝다.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노만철은 채월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이놈아, 똑바로 서지 못할까? 채월은 비틀거리다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흙먼지가 일었어요. 채월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땅바닥에 손을 짚은 채 숨을 헐떡였죠. 노만철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원래 50냥인데 오늘만 특별히 열량. 누가 이 계집을 사가지 않겠소?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리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죽어가는 노비를 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먹일 쌀도 없는 판에 말이죠. 장터 한쪽 구석에서 한 여인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솔 부인이었어요. 48살의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 도윤과 단둘이 작은 주막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막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곳이었죠. 기와 몇 장 날아간 초가집에 평상 2개가 전부였으니까요. 한솔은 장터에 팔 물건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해 혹시나 싸게 곡식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거였어요. 하지만 곡식은커녕 좁쌀 한 대 파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채월에게 머물렀습니다. 소녀가 다시 피를 토해냈어요. 이번에는 양이 더 많았습니다.
붉은 핏물이 흙바닥에 스며들었죠. 한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이 자꾸만 그녀를 붙잡았어요. 체념한 눈빛이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간절함조차 사라진 그저 이 고통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눈빛이었죠. 한솔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그녀의 손이 치마폭 속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헝겊에 싼 돈이 있었죠. 10냥이었습니다. 이 돈은 그녀가 석 달 동안 모은 전부였어요.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 팔아 푼 돈 모으고 국밥 한 그릇 팔아 몇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10냥이면 쌀 2섬을 살 수 있었죠. 2섬이면 모자가 석 달은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한솔의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던 그 손이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아들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죠. 겨우 6살배기였습니다. 요 며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보리 홀쭉 들어간 그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하지만 채월의 모습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오늘을 넘기지 못할 거였어요. 아니, 어쩌면 이 순간에도 숨이 끊어질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한솔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그녀가 노만철에게 다가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솔에게 쏠렸습니다. 노만철의 얼굴에 비로소 웃음기가 돌았어요. 오, 부인께서 해안이 있으시구려. 이 계집에 쓸모가 많습니다. 아직 점지않소? 한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채월을 내려다봤어요. 소녀는 고개를 들 힘조차 없는 듯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10냥 여기 있소. 한솔이 떨리는 손으로 헝겊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노만철이 냉큼 받아들더니 동량 술을 세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과부가 미쳤나? 10냥이면 쌀 2섬인데 저걸 사서 어쩌자는 거요? 내일 죽을 것을 오늘 사들이다니. 한솔은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채월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밧줄을 풀어주었어요. 소녀의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패어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솔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채월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솔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의아함이 어려 있었죠.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는 걸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채월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다시 주저앉았어요. 한솔이 채월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소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뼈와 가죽만 남은 몸이었습니다. 기대도 좋으니 같이 걸읍시다. 한솔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채월은 그제야 비틀거리며 한 걸음을 뗐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장터를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솔은 뒤돌아보지 않았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온천 고을의 하늘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하지만 한솔의 마음속에는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었는지 후회였는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예감이었는지 그녀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10냥의 선택이 온천 고을의 운명을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요. 한솔의 주막은 온천 고을 어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처마 끝은 비바람에 달아 있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깨끗하게 쓸린 마루와 정갈하게 놓인 항아리들이 눈에 들어왔죠. 가난했지만 한솔은 살림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채월을 부축해 방으로 들어서자 어린 도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었어요. 6살 사내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저 누나는 누구예요?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솔은 채월을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히며 대답했어요.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귀한 인연이란다. 채월은 이미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감겼고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졌어요. 한솔이 채월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열병이었죠. 도윤아, 부엌에서 물동이 가져오너라. 한솔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도윤이 종종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솔은 채월의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어요. 목덜미와 손목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물동이를 들고 돌아왔어요. 한솔은 깨끗한 배 조각을 물에 적셔 채월의 이마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배에 전해졌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한솔은 묵묵히 반복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도윤은 방 한구석에서 잠이 들었고 한솔만이 홀로 깨어 채월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방 안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한솔은 부엌으로 나가 쌀독을 열었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이는 쌀독이었어요. 손바닥으로 벽면을 훑어 마지막 쌀알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겨우 한 줌이었죠. 이 한 줌이면 도윤과 나는 내일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한솔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죠. 쌀을 씻어 솥에 넣고 천천히 저었습니다. 미음이 끓기 시작했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한솔은 미음을 그릇에 담아 방으로 들어왔어요. 채월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가씨, 이것 좀 드셔야 합니다. 한솔이 부드럽게 불렀지만 채월은 반응이 없었어요. 한솔은 채월의 머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입술에 대었습니다. 미음이 입술을 타고 흘러내렸죠. 한솔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입술 사이로 미음을 흘려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채월의 목구멍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삼킨 거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요. 한솔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채월은 천천히 미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릇이 거의 비워질 무렵 채월의 숨소리가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솔이 채월을 다시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채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차가웠죠. 부디 살아나시길. 한솔의 속삭임이 어둠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채월은 꿈을 꾸었어요. 아니, 그것은 꿈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한양의 큰 저택이 보였어요. 기와지붕이 줄지어 늘어선 그곳에서 어린 채월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궁중 약선을 담당하는 라인이었죠. 채월아, 이 풀은 성질이 따뜻하단다. 냉한 기운을 몰아내지. 어머니가 말린 약초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채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향을 맡았습니다. 쌉쌀하면서도 은은한 향이었죠. 이건요, 어머니? 채월이 다른 약재를 가리켰어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황기란다. 기운을 북돋아주는 귀한 약재지. 어머니와 딸은 약선소 한쪽에 앉아 약재를 다듬었어요. 어머니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채월은 그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채월의 아버지가 영모 누명을 쓰게 된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 광군들이 들이닥쳤죠. 강씨 집안은 모두 잡아들이라.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가 채월을 껴안으며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죠. 숨이 가빠졌고 발이 꼬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채월아, 어머니가 하는 말 잊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음식은 약이고 약은 음식이란다.
정성으로 만든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잊지 말거라. 그것이 어머니가 채월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다음 날 어머니는 광군에게 잡혀갔고 채월은 혼자 도망쳐야 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리고 헤매다 채월은 결국 인신매매꾼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노비가 되었습니다. 16해 동안 채월은 온갖 집을 떠돌며 살았죠. 먹지 못하고 맞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몸이 망가졌어요. 기침이 시작됐고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들은 채월을 노만철에게 팔아넘겼죠. 그리고 오늘 장터에서 열량에 팔릴 뻔했던 거였습니다. 채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잠든 채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채월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어요. 한솔은 하루에 4번씩 미음을 끓여 먹였습니다. 쌀이 떨어지자 보리를 갈아 쑤었고 보리마저 떨어지자 풀뿌리를 캐다가 죽을 쑤었죠. 도윤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작은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채월의 열기를 식혀주려 했습니다. 어머니, 누나는 언제 깨어나요? 곧 깨어날 게다. 한솔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채월의 숨소리는 너무 가늘었고 몸은 점점 더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아침이었어요. 한솔이 물을 뜨러 우물가에 갔을 때 낯선 노파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를 뒤로 틀어 올린 노파는 등에 광주리를 메고 있었어요. 댁에 앓는 이가 있지요? 노파가 물었습니다. 한솔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찌 아십니까? 산 아래 사는 묘양이라 합니다. 소문을 들었지요. 열량에 사온 아이가 죽어간다고. 묘양 노파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그녀는 광주리에서 약초 다발을 꺼냈어요. 이것을 다려 먹이시오. 하루 3번 닷새를 먹이면 열이 내릴게요. 한솔이 약초를 받아들었습니다. 뿌리와 잎이 섞인 약초였어요.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습니다. 다만 그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살리면 큰 복이 될게요. 묘양 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한솔은 약초를 꼭 쥐고 주막으로 달려갔어요. 그날부터 한솔은 묘양 노파가 준 약초를 정성껏 다렸습니다. 약탕 냄새가 주막 안에 가득 퍼졌어요. 도윤은 코를 막으며 말했죠. 어머니, 이거 너무 써요.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이란다. 한솔은 식은 약탕을 한 숟가락씩 채월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채월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쓴맛을 느낀 거였습니다. 닷새가 지났어요. 그리고 6째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채월의 손가락이 움직인 거였어요. 한솔이 손을 닫고 있을 때 이불 위에 손가락이 천천히 구부러졌습니다. 한솔이 급히 채월의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가씨, 채월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빛이 눈에 들어오자 채월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기가. 채월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한솔이 물그릇을 들어 올려 채월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운천고을 제 주막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채월의 시선이 한솔의 얼굴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방이었죠. 도윤이 방문 틈으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어요. 누나, 깨어났어요? 그 순간 채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낯선 이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한솔이 채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을 겁니다. 채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죽어가던 나를 살렸을까? 무엇을 바라는 걸까? 하지만 한솔의 눈빛에는
어떤 욕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을 살렸다는 안도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채월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식은땀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한솔과 도윤의 숨소리가 함께 들렸고 그 소리는 채월에게 묘한 평화를 주었죠. 열량으로 산 목숨이 이제 막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채월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어요. 처음에는 방 안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마루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솔이 끓여주는 죽을 먹으며 채월의 볼에는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했죠.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채월이 한솔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었지만 예전의 무기력함은 사라졌어요. 한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무리하지 마시오. 몸을 추스르는 게 먼저요. 하지만 채월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채월은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죠.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도윤은 채월을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물었어요. 누나, 이전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한양에서 살았단다. 한양요? 그럼 글도 알아요? 채월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짓는 미소였어요. 조금은 안단다.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은 온천에서 드물었거든요. 도윤은 채월 곁에 쪼르르 앉았어요. 저도 글 배우고 싶어요.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정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주막문이 급하게 열리며 마을 안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품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를 안고 있었죠. 부인, 부인. 안악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한 소리 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이가 넘어져서 아이의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넓은 상처였습니다. 돌에 긁힌 것 같았죠. 상처 주변으로 흙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한솔이 깨끗한 물을 떠오려 할 때 채월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채월은 상처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채월이 돌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발 안에는 풀을 갈아 만든 즙이 담겨 있었죠. 은은한 풀 냄새가 났어요. 이걸 바르면 덧나지 않을 겁니다. 채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안악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채월을 봤어요. 그게 뭐요? 쑥과 질경이를 섞어 만든 거예요. 상처에 좋습니다. 채월은 깨끗한 배 조각에 즙을 묻혀 아이의 상처에 살짝 댔어요. 아이가 움찔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흙을 먼저 씻어내고 채월의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마치 수없이 해본 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상처를 닦아내고 약즙을 바른 뒤 깨끗한 천으로 감아주었죠. 이틀에 한 번씩 갈아주시고 물에 닿지 않게 하세요. 안악은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채월의 침착한 태도가 묘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안악이 다시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아가씨, 아가씨. 채월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안악이 아이의 무릎을 보여주었어요. 상처는 깨끗하게 아물고 있었습니다. 고름도 없었고 붓기도 빠졌죠. 이렇게 빨리 나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악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풀어보니 달걀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변변찮지만 받아주세요. 채월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너무... 아이가 성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한솔이 채월을 대신해 달걀을 받았습니다. 안악은 거듭 감사를 표하며 돌아갔어요.
그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솔 부인 주막에 신기한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었죠. 풀로 사람을 낫게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며칠 뒤에는 배탈이 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채월은 생강과 말린 매실을 다려드렸어요. 할머니는 그것을 마시고 다음날 나았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기침이 심한 아이가 왔어요. 채월은 도라지와 배를 고아 먹였습니다. 아이의 기침이 멎었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 보통이 아니야. 한양에서 왔다던데 혹시 의원 집 딸 아니겠어? 채월은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들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의원에서는 베이진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50줄에 접어든 그는 운천에서 20년 넘게 의원 노릇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의원이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환자가 줄어드는 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벼운 병을 앓는 사람들이 의원 대신 한솔의 주막으로 가고 있었죠. 그게 무슨 말이요? 베이진이 단골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주막에 신기한 아이가 있답니다. 풀 몇 가닥으로 병을 낫게 한다더군요. 베이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허튼 소리. 의술은 오랜 공부와 경험이 필요한 법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게 뻔했거든요. 베이진은 며칠 뒤 직접 한솔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주막 마루에는 서너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채월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채월이 한 노파의 손목을 잡고 있었어요. 맥을 짚는 것 같았습니다. 베이진이 그 모습을 지켜봤죠. 기운이 허하십니다.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드셔야 해요. 채월의 말에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베이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맥을 짚을 줄 아시오? 채월이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남자였습니다. 한복 차림새가 반듯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죠. 조금 배운 게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소? 베이진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어요. 채월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의녀였소? 채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베이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술은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오. 잘못하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소. 압니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채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베이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막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채월은 베이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솔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저분은 이 고을의 의원이요. 조심해야 할 거요. 채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운천 고을 저자에 있는 큰 기와집에서는 촛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문식의 집이었어요. 25살의 정문식은 운천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문식은 술상을 앞에 두고 심부름꾼의 보고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 그 계집애가 사람을 낫게 한다고? 예, 도련님. 소문이 자자합니다. 정문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은 흥미로운 미소였습니다. 재미있군. 내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심부름꾼이 물러갔고 정문식은 술잔을 비웠어요.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편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논바닥의 금은 더 깊어졌고 우물물은 점점 줄어들었죠. 농부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러다 올해 농사는 망치겠구먼. 메뚜기까지 들면 어찌 되는 거요? 불안이 고을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곡식값은 오르기 시작했고 가난한 집에서는 벌써 한 끼를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채월은 그런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풀 몇 가닥으로 작은 병은 고칠 수 있었지만 굶주림까지 해결할 수는 없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채월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함께 보던 별들이었죠.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채월의 속삭임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채월은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솔이 채월 곁에 앉았어요. 오늘도 수고 많았소.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배 의원이 곱게 보지 않더군. 채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요. 한솔은 채월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운천 고을에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그림자에는 시기와 탐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운천 고을의 가뭄은 더욱 심해졌어요. 하늘은 여전히 청명했고 바람은 뜨겁게 불었습니다. 논바닥에는 거미줄 같은 금이 사방으로 퍼졌죠. 장터에는 곡식을 파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설령 있다 해도 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보리 한 대가 평소의 3배 값이었죠. 가난한 집에서는 벌써 풀뿌리를 캐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솔의 주막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쌀독은 완전히 바닥났고 보리마저 떨어졌습니다. 한솔은 아침마다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캐왔어요. 채월과 도윤에게 먹일 죽이라도 쑤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배고파요.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솔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6살 아이가 배고프다는 말을 참고 또 참다가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어머니가 죽을 끓여줄게. 한솔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항아리를 뒤졌지만 남은 곡식은 없었습니다. 장독대 구석에 말린 콩 한 줌이 전부였죠. 채월이 한솔 곁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산에 다녀올게요. 도토리라도 주워오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몸이 성치 않소.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았어요. 채월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한솔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어요. 채월이 광주리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숲속은 고요했어요.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의 새들도 어디론가 떠난 것 같았죠. 채월은 도토리나무 아래를 뒤졌어요. 하지만 도토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람쥐들이 이미 다 죽어갔거나 아직 열릴 때가 아니었던 거죠. 채월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뭘 찾고 있나? 채월이 고개를 들었어요. 묘양 노파였습니다. 흰 머리를 틀어 올린 노파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어요. 할머니, 도토리는 아직 일러. 이리 오너라. 묘양 노파가 손짓했습니다. 채월이 노파에게 다가가자 노파는 광주리를 내밀었어요. 광주리 안에는 말린 버섯과 산나물, 그리고 생소한 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궁중에서 쓰던 약재들이지. 내 어미가 쓰던 것들이야. 채월의 눈이 커졌어요. 묘양 노파가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를 아는 걸까요? 할머니께서 어떻게? 다 알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것들을 잘 쓰거라. 곧 쓸 일이 생길 게야. 류양 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채월은 광주리를 들고 주막으로 돌아왔어요. 한솔이 광주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걸 어디서? 산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주셨어요. 채월은 버섯과 나물로 죽을 쑤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주막 안을 채웠습니다. 도윤이 코를 벌름거리며 다가왔죠. 누나, 이게 뭐예요? 맛있는 죽이란다. 채월이 죽을 그릇에 담아 도윤에게 주었어요. 도윤이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맛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솔이 도윤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 같았어요. 도윤아, 도윤아. 한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의식이 흐릿했어요. 눈은 감긴 채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채월이 급히 달려왔어요. 도윤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맥박이 너무 빨랐죠. 채월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열병입니다. 기운이 너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럼 어찌해야 하오? 한솔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채월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처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음죽. 궁중에서 황족들이 병을 앓을 때 먹던 특별한 죽이었어요. 하지만 만들기가 까다로웠습니다. 희귀한 약재들이 필요했죠. 채월이 류양 노파가 준 광주리를 떠올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광주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어요. 말린 황기와 인삼뿌리, 그리고 대추가 들어 있었습니다. 있어요. 채월의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채월은 즉시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황기를 먼저 넣고 센 불에 달였어요. 물이 끓자 불을 줄이고 천천히 고았습니다. 인삼은 얇게 저며 넣었죠. 대추는 씨를 빼고 과육만 넣었습니다. 한솔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채월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이 죽은 어머니께서 궁중에서 만들던 거예요. 기운을 북돋아주는 음식입니다. 채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3시간이 흘렀어요. 약탕이 진하게 우러났습니다. 채월은 거기에 쌀을 조금 넣고 다시 끓였어요. 쌀이 풀어지며 걸쭉한 죽이 되었습니다. 채월이 죽을 그릇에 담아 방으로 들어왔어요. 도윤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한솔이 도윤을 일으켜 세웠어요. 도윤아, 이것 좀 먹어야 한다. 채월이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도윤의 입에 대었습니다. 죽이 입술 사이로 흘러 들어갔어요. 도윤의 목구멍이 움직였습니다. 삼킨 거였죠. 그래, 그렇게 해. 한솔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채월은 한 숟가락, 2숟가락 천천히 먹였습니다. 그릇이 거의 비워질 무렵 도윤의 숨소리가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채월과 한솔은 밤새 도윤을 지켰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고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한솔이 급히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도윤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어요. 흐릿하던 눈동자에 초점이 잡혔습니다.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목말라요. 한솔이 도윤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채월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누나, 배고파요. 도윤의 말에 채월이 미소 지었습니다. 채월은 부엌으로 가서 다시 죽을 쑤었어요. 이번에는 도윤이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먹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창문 틈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한솔이 채월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채월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한솔 부인의 주막에 있는 아이가 죽어가던 아이를 살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주막 앞에 몰려들었어요. 정말 보험죽으로 살렸다던데? 궁중 비법이라더군. 베이진 의원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수십 년 공부한 의술보다 한 소녀의 음식이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문식도 소문을 들었어요. 그는 더욱 흥미로워했습니다. 궁중 비법을 아는 계집애라니. 그 아이를 자기 것으로 만들면 큰 이득이 될 거였죠. 채월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도윤을 돌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날마다 나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웃음도 되찾았죠. 하지만 운천 고을의 하늘은 여전히 맑기만 했어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이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이 낳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운천 고을에는 채월의 소문이 더욱 퍼져나갔어요. 궁중 약선을 아는 신기한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주막 앞에 줄을 섰고 채월은 하루에도 수십 명을 돌봐야 했죠. 하지만 가뭄은 더욱 심해졌어요. 비가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우물물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농작물은 말라 죽어갔죠.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장터에는 곡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쌀은커녕 보리조차 구할 수 없었어요. 설령 있다 해도 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그런 와중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문식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부잣집은 역시 다르구먼. 우리는 굶어 죽는데 저들만 배불리 먹는다니.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문식이 주막을 찾아왔어요. 화려한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하인 둘을 대동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막 마루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한솔 부인 계시오? 정문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교만이 묻어 있었어요. 한솔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소문을 듣고 왔소. 신기한 아이가 있다던데. 정문식의 시선이 채월에게 향했어요. 채월은 한 노인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고 있었습니다. 정문식의 눈빛이 번뜩였죠. 저 계집애가 그 유명한 아이요? 한솔이 대답하기 전에 채월이 일어섰습니다. 정문식과 눈이 마주쳤어요. 채월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의 눈빛에는 사람을 대하는 존중이 없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채월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정문식이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나도 좀 불편한 데가 있소. 진맥 좀 해주시오. 채월은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픈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채월이 정문식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았어요. 맥은 정상이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죠. 채월이 고개를 들었어요. 별다른 이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군. 정문식은 전혀 실망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냈죠. 수고비요. 보자기를 풀자 은자 10량이 나왔습니다.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10량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채월이 손을 내저었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걸요.
겸손하시구려. 하지만 내 마음이니 받으시오. 정문식이 은자를 마루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혹시 더 나은 곳에서 일하고 싶으면 언제든 우리 집으로 오시오. 배불리 먹이고 좋은 옷도 입힐 테니. 채월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솔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문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주막을 나갔죠. 정문식이 떠난 뒤 한솔이 은자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돌려줘야겠소. 하지만 어머니, 저 사람 눈빛을 봤소? 저건 사람을 사는 눈빛이요. 한솔의 말이 옳았습니다. 채월도 그걸 느꼈어요. 그날 밤 마을 우물가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사람들끼리 다툰 거였어요. 우물물이 거의 바닥났는데 누가 먼저 기를 것이냐로 싸운 것이었죠. 도상우 원님이 관졸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60줄의 노련한 관리였어요. 그는 사태를 파악하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진정하시오. 우물물은 공평하게 나눴어야 하오. 하지만 사람들의 불만은 다른 데 있었어요. 한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원님, 정시댁 창고를 아십니까? 거기엔 곡식이 가득합니다. 그렇소. 우리는 굶어 죽는데 저들만 배불리 먹고 있소. 소리가 커졌어요. 도상우 원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증거가 있소? 저희 집 식모가 봤습니다. 창고가 터질 듯 가득하다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도상우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문식의 아버지는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었거든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내일 아침에 알아보겠소.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오. 사람들은 불만스럽게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베이진이 주막을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죠. 채월이 마루에서 베이진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베이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소. 채월이 놀란 눈으로 베이진을 봤습니다. 베이진이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당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소. 수십 년 공부한 내 의술이 한낱 계집애의 음식만 못하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소. 베이진의 목소리에는 솔직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이를 살린 것을 보고 깨달았소. 의술이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채월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베이진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가르침을 청하고 싶소. 당신의 약선에 대해 배우고 싶소.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불이야. 정시댁 창고에 불이 났어.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채월과 베이진도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 한쪽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문식의 집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물물이 부족해 불을 끄기 어려웠죠. 채월도 물통을 들고 달려갔어요. 한솔과 도윤도 함께였습니다. 정문식의 창고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창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곡식 자루들이 마당에 쌓여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미리 빼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길이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물을 부었습니다. 채월도 물통을 날랐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불은 겨우 잡혔습니다. 창고는 반쯤 타버렸지만 다행히 곡식은 대부분 살아남았어요. 정문식이 마당에 나와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상우 원님이 관졸들과 함께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요?
불을 질렀습니다. 누군가 우리 창고에 불을 질렀어요. 정문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도상우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창고를 둘러보더니 물었어요. 창고 문이 왜 열려 있었소? 그리고 곡식은 왜 밖에 나와 있소? 정문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혹시 일부러 불을 내고 곡식만 빼낸 것 아니오? 도상우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문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왜 제 창고에 불을 지릅니까? 곡식을 독점했다는 소문에서 벗어나려고 그런 것 아니오? 도상우의 추궁에 정문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한 노파가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노파에게 쏠렸습니다. 노파는 정문식의 집 식모였어요. 도련님께서 하인들에게 시켜 곡식을 먼저 빼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르라고. 입 닥쳐. 정문식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파렴치한 놈. 우리가 굶어 죽는데 곡식을 숨기더니. 도상우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어요. 모두 진정하시오. 관가에서 조사하겠소. 하지만 정문식의 얼굴은 이미 땅에 떨어진 뒤였습니다. 그는 분한 표정으로 채월을 노려봤어요. 마치 이 모든 게 채월 때문이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채월은 그 눈빛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솔이 채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사람 조심해야겠소.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채월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사람을 살리려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어머니라면 뭐라 하셨을까요? 한솔이 채월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소. 그저 사람들의 욕심이 문제일 뿐이요. 채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운천 고을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평화롭게 잠들 수 없었어요. 탐욕과 시기, 질투가 뒤엉켜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채월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고 불이 난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채월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더욱 늘어났어요. 하루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막을 찾았습니다. 모두 굶주림으로 약해진 몸을 이끌고 온 사람들이었죠. 채월은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맥을 짚고 약초를 다리고 죽을 쑤었습니다. 손목에는 물집이 잡혔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았죠. 한솔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쉬어야 하오. 당신 몸이 먼저 망가지겠소.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채월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에 들었던 사발이 떨어졌습니다. 사발이 마루에 떨어져 깨졌어요. 채월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채월. 한솔이 급히 채월을 부축했어요. 채월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놀라 달려왔죠. 누나, 누나. 채월은 눈을 뜨려 애썼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한솔이 채월을 방으로 옮겼어요. 주막 앞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마저 쓰러지면 우리는 어찌하나. 이제 누가 우리를 돌보지? 한솔이 문을 닫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은 더 이상 못 받겠소. 모두 돌아가시오. 사람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몇몇은 원망 섞인 눈빛으로 주막을 바라봤습니다. 한솔은 채월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았어요. 채월의 숨소리는 가늘었고 맥박은 불규칙했습니다. 베이진을 급히 불러야 했죠.
도윤이 뛰어나가 베이진을 데려왔어요. 베이진이 채월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과로입니다. 기운이 완전히 빠져나갔소. 그럼 어찌해야 하오? 쉬는 수밖에 없소. 며칠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오. 베이진이 약을 지어왔어요. 하지만 채월은 약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했거든요. 그날 밤 주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솔이 문을 열자 묘양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묘양 노파는 광주리를 내려놓고 채월이 누운 방으로 들어갔어요. 채월을 한참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구먼. 제 불찰입니다. 제가 더 막았어야 했는데. 한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묘양 노파가 한솔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이 아이의 마음이 그러했을 뿐이지. 묘양 노파는 광주리에서 작은 비단 보자기를 꺼냈어요. 안에는 붉은빛이 도는 작은 환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물에 풀어 먹이시오. 기운을 돌릴 것이오. 이게 무엇입니까? 궁중에서만 쓰던 비약이요. 묻지 마시오. 묘양 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한솔은 환약을 물에 풀어 채월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막 앞에 낯익은 인물이 나타났어요. 노만철이었습니다. 그는 2명의 건장한 사내를 대동하고 있었죠. 한솔이 마루에 나서자 노만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솔 부인, 오랜만이요. 무슨 일로 왔소? 내 물건을 찾으러 왔지. 내가 열량에 판 계집애 말이요. 한솔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요? 그 아이는 내가 정당하게 산 것이요. 그래, 샀지. 하지만 계약서가 있소? 문서가? 노만철이 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어요. 이것 보시오. 이 계집애는 원래 내 소유였소. 임시로 빌려준 것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솔이 소리쳤지만 노만철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2 사내에게 고개짓을 했습니다. 가서 데려오너라. 2 사내가 주막 안으로 들어서려 할 때 도윤이 문 앞을 막아섰어요. 안 돼요. 누나를 데려갈 수 없어요. 6살 사내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솔이 도윤을 끌어안았죠. 도윤아, 비켜라. 어머니. 그때 베이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노만철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노만철, 당신 하는 짓이 너무 파렴치하지 않소? 이건 나와 한솔 부인 사이의 일이요.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오. 사람을 살리고 있는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게 말이 돼오? 베이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노만철은 비웃었습니다. 사람을 살린다? 지금 그 계집애 자신도 죽어가고 있지 않소? 그 말에 한솔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노만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 권리를 찾으러 온 것뿐이요. 원님께 가서 판결을 받아도 좋소?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웅성거렸죠. 저게 뭐지? 한양에서 온 행렬 같은데. 화려한 가마가 나타났어요. 4명의 가마꾼이 메고 있었고 앞뒤로 하인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가마의 비단 장막에는 화려한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죠. 행렬이 주막 앞에 멈췄습니다. 가마 장막이 걷히며 한 여인이 내렸어요. 60줄의 품이 있는 노부인이었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있었어요. 강연원 대부인이었습니다. 대부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녀는 주막을 둘러보다 노만철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소동이요? 대부인의 목소리는 위험이 있었어요. 노만철이 움찔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저는 제 물건을 찾으러 온 것뿐입니다. 물건? 사람을 물건이라 하는가? 대부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노만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노비는 물건 아니옵니까? 그 노비가 누구를 말하는가? 채월이라는 계집애입니다. 대부인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그녀가 한솔에게 물었습니다. 채월이 여기 있소? 예. 하지만 지금 몸이 아파. 대부인이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솔이 급히 안내했어요. 방문을 열자 채월이 누워 있었습니다. 대부인은 채월의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채월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채월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던 대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찾았구나. 드디어 찾았어. 대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한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부인께서는 나는 이 아이의 할머니요. 한솔의 눈이 커졌어요. 도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부인이 채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18년을 찾아 헤맸소. 영모 누명으로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때 이 아이가 사라졌소. 그 뒤로 줄곧 찾아다녔지. 대부인은 한솔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이 아이를 돌봐준 것이 당신이요? 예. 고맙소. 진심으로 고맙소. 대부인이 한솔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솔은 황급히 허리를 굽혔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노만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부인이 밖으로 나가자 노만철이 다가왔습니다. 대부인, 저는 정당한 권리를. 입 닥치시오. 대부인의 한마디에 노만철의 말이 끊겼어요. 대부인이 품에서 패를 꺼냈습니다. 왕실 문양이 새겨진 패였죠. 이 아이는 왕실과 인연이 있는 집안의 후손이요.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노만철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조아렸죠. 죄송합니다. 소인이 몰랐습니다. 대부인은 노만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의원을 불러오시오. 최고의 약재를 준비하시오. 하인들이 움직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천 고을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죽어가던 노비 소녀가 알고 보니 왕실과 가까운 집안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한솔은 채월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열량으로 산 그 선택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돌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채월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채월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하던 시야가 점차 선명해졌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었죠. 한솔의 주막방이었어요. 깨어났구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월이 고개를 돌리자 강연원 대부인이 곁에 앉아 있었어요. 채월은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천천히 하거라. 아직 몸이 약하니. 대부인이 채월의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어요. 채월은 대부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구나. 너무 어렸으니까. 대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내 할머니다. 강연원이라 하느니라. 채월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그 단어가 채월의 가슴을 쥐어짰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이십니까? 그래, 그렇단다. 대부인이 채월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18년 전 영모 사건으로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구나.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어머니도 옥사했지. 채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대부인이 채월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밝혀졌단다. 영모는 거짓이었고 누군가의 음모였지. 임금께서 직접 조사를 명하셨고 진실이 드러났어. 그럼 아버지는 명예를 회복했단다. 우리 집안도 복권되었지. 채월은 대부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18년 동안 쌓였던 한과 서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인도 채월을 꼭 껴안으며 함께 울었죠. 한참을 울고 난 뒤 채월이 물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저를, 내가 도윤이를 살렸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들렸단다. 궁중 약선을 아는 아이라는 말을 듣고 혹시나 싶어 달려온 게야. 대부인은 한솔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요. 열량으로 내 손녀를 살려주셨소. 한솔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정문식의 목소리였습니다. 대부인을 뵙겠소. 대부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그녀가 밖으로 나가자 정문식이 하인 여럿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대부인의 목소리는 위험이 있었어요. 정문식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소인은 이 고을의 정문식이라 하옵니다. 그래서 대부인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채월이라는 아이 말입니다. 정문식의 얼굴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아이가 대부인의 손녀라니 참으로 경사로운 일입니다. 소인이 그 아이를 저희 집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대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며느리, 자네 아내가 있지 않은가? 첩으로라도 드리고 싶사옵니다. 집안이 화목해질 것이옵니다. 정문식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베이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문식, 그게 무슨 파렴치한 소리냐? 이건 어른들끼리의 대화요. 끼어들지 마시오. 정문식이 대부인에게 다시 말했어요. 대부인, 소인의 집안도 이 고을에서는 유지이옵니다. 손녀분을 잘 모시겠나이다. 대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 모신다? 창고에 곡식 쌓아두고 백성들 굶기던 자가. 정문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대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 손녀는 누구의 첩이 될 아이가 아니오. 한양으로 데려가 의녀로 키울 것이오. 바로 그때 채월이 방에서 나왔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한솔이 급히 부축했죠. 채월아, 아직 몸이 괜찮아요. 채월이 대부인 앞에 섰어요. 그리고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할머니, 송구하오나 저는 한양으로 갈 수 없습니다. 대부인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냐? 이곳에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솔 부인과 도윤이,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채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궁궐이 아니라 이곳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약선의 참뜻이라 믿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대부인은 채월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뜻이 그러하다면 할머니가 막을 수는 없구나. 대부인이 하인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고을에 의원을 지어라. 가난한 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라. 하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부인이 한솔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있다지요? 한양으로 보내시오. 제가 교육시키겠소. 한솔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너무 과분한. 아니요. 내 손녀를 살려준 은혜를 어찌 갚겠소. 아드님을 훌륭히 키워 훗날 이 아이와 인연을 맺게 하겠소. 한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이 어머니의 치마폭을 잡으며 말했어요. 누나와 헤어지기 싫어요.
채월이 도윤을 끌어안았어요. 도윤아,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와라. 누나가 기다리고 있을게. 정문식이 낯빛이 변해 물러섰어요.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상우 원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대부인, 소인이 약선당 건립을 돕겠사옵니다. 이 고을에 꼭 필요한 곳이옵니다. 고맙소, 원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채월 앞으로 다가왔어요. 처음 치료받았던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베이진도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돕겠소. 함께 이 고을 사람들을 돌봅시다. 채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죠.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점점 굵어졌습니다. 2달 만에 내리는 비였어요.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빗물을 받았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마을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채월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운천 고을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운천 고을 언덕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어요. 기와 지붕이 단정하게 올라간 약선당이었습니다. 대문 위에는 강연원 대부인의 글씨로 쓴 현판이 걸려 있었죠. 개소식 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채월은 정갈한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사람들 앞에 섰어요. 21살이 된 채월은 더 이상 죽어가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가난하다고 외면받지 않을 것이며 아프다고 천대받지 않을 것입니다. 채월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베이진이 채월 옆에 섰어요. 그는 이제 약선당의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솔 부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열량으로 산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한솔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약선당 마당 한쪽에는 큰 솥이 놓여 있었어요. 채월이 직접 만든 약선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솥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마을을 가득 채웠죠. 그날 밤 한솔과 채월은 단둘이 마루에 앉았어요. 별이 총총한 밤이었습니다. 행복하냐? 한솔이 물었어요. 채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까요. 나는 그저 사람 구했을 뿐이야. 한솔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채월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열량이 한솔 부인에게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를요. 5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한양에서 돌아왔어요. 21살의 준수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급제에 관직을 받았죠. 누나, 도윤이 약선당으로 달려왔어요. 채월이 부엌에서 나와 도윤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어요. 많이 컸구나. 누나도요.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채월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솔이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죠. 얼마 뒤였어요. 강연원 대부인이 운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례를 위한 방문이었어요. 이 두 사람을 맺어주고 싶구나. 대부인이 한솔에게 말했습니다. 한솔은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렸어요. 과분한 은혜입니다. 아니요. 당신이 내 손녀를 살려주었소.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요. 혼례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채월은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도윤과 마주 섰어요. 합 한 줄을 나눠 마시는 순간 한솔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열량으로 산 목숨이 이제 자신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딸이었습니다.
또다시 5년이 흘렀어요. 채월과 도윤 사이에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약선당은 더욱 커져서 이제는 온천뿐 아니라 인근 고을 사람들도 찾아왔죠. 베이지는 채월에게 약선을 배우며 더 나은 의원이 되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배운 것보다 당신에게 배운 게 더 많소. 정문식은 한양으로 떠났어요. 온천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노만철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죠.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약선당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추수를 마친 뒤라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참 놀라워요. 죽어가던 계집애 하나가 우리 모두를 살렸으니 말이요. 한솔 부인의 열량이 우리에게는 만섬의 복이 되었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솔은 이제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채월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죠.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때 열량을. 후회?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단다. 한솔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채월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멀리 산 너머에서 묘양 노파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녀의 역할은 끝났어요. 온천 고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누구도 굶주리지 않았고 아파도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채월의 약선당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죠. 20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40이 넘은 채월은 젊은 제자들에게 약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솔 부인은 70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저녁 무렵 채월이 언덕에 올랐어요. 그곳에서 온천 고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기와 지붕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채월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어머니,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열량, 쌀 2섬값이었던 그 돈이 한 생명을 살렸고 그 생명은 수백 명을 살렸습니다. 작은 자비가 큰 복이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채월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어요. 약선당에서는 저녁죽을 끓이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죠. 온천 고을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해보다 따뜻한 석양이었어요. 열량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작은 돈이 세상을 바꾸기도 해요.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한솔 부인의 열량은 그렇게 만섬의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